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강의를 맡은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이렇게 뵙게 되는 거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뜻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2강에서는 한국의 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산맥도 나왔었고 한국에는 전체 영토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전체 영토의 3분의 2가 이제 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산악지형이 많은 국가입니다. 평지가 많은 국가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도로나 교통 상황이 좀 차이가 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문화적이나 정서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컬처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표현해서 그 정신적 문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평지와 평야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와 영토와는 그런 그 흐름에서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이 정서적으로 좀 부지런하거나 약간 좋은 의미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너무 빠른 어떤 그 스피드를 갖고 있죠. 급변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명이나 상태, 상황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빠르게 변화시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한국이 갖고 있는 지역학적 특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의 국가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지 지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우리 한국민의 정서를 조금은 다이나믹하게, 조금은 패스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3강에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3강에서는 산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바다와 강까지 좀 살펴볼게요. 강을 이제 하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강까지 살펴보면 그 한국의 지형이 산으로만 또 둘러싸인 게 아니고 삼면이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그 반도 국가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렇게 산지형의 어떤 산맥 형태의, 어떻게 보면 남미의 칠레나 페루와 같은 나라들처럼 산맥지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국가 유형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국가 유형의 지형학적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자연에서 이제 문화답사는 저희가 조금 이후에 전개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화답사 이전에 한국의 자연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오늘 볼 시간은 바다와 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다와 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바다, 제가 이 텍스트를 좀 적어놨는데 이거 텍스트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국토 면적에 비해 해안선 길이가 되게 길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반도 국가주의잖아요. 여러분 그 지도를 전체 세계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반도 국가들이 꽤 있는데 그 이탈리아하고 상황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럽의 이탈리아 나라 보이시면은 서,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가 모두 바다하고 면해 있죠. 그러니까 대륙 안으로 들어가 있는 대륙 국가가 아니라 반도 국가라는 거예요. 반도 국가와 대륙 국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섬 국가가 있죠. 우리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이슬란드 네이션이죠. 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그 중간이에요.
대륙 국가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은 몽골, 중국 이런 나라를 띌 수가 있겠고, 여러분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그 한 영토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러면 베트남 역시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볼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도 삼면이 바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근데 동해 이스트 C가 훨씬 더 많은 편이죠. 이스트 C 동해가 많은 거고 남해가 조금 더 있고 서해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호치민시가 바로 남해에 해당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하노이가 서해? 아 죄송합니다. 동해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는 잘 모르겠어. 도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캄보디아는 근데 보시면은 완전히 서해가 그 웨스트시만 지금 붙어 있죠. 그리고 라오스는 대륙 국가네요.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국가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러분 타이페이가 위치한 대만 같은 나라도 섬나라죠.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이게 동남아시아의 환경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모두 국가적으로 지금 살펴봤을 때에는 섬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아까 이스트 아일랜드 레이션 일본이고 대한민국이 그런데 해안선 길이가 베트남은 그 이스트 C가 훨씬 많잖아요. 솔직히 이스트 C가 이렇게 다 국경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면서 약간 사우스 C, 남해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 C가 조금은 타이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모두 합쳐서 보시면 이게 이스트 C, 웨스트 C, 사우스 C 지금 이게 상당히 균일하게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동해, 남해, 황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동죽국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이스트 씨, 사우스 씨, 웨스트 씨가 모두 삼면이 바다로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국토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의 길이가 매우 길어. 자,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간척 사업으로 해안선 형태가 지금 크게 단순화되고 있다. 간척 사업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간척 사업이 그 해안가를 보시면은 막 이렇게 지형이 구불구불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해가 약간 조수간만의 차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트 씨 동해는 별로 안 그런데 웨스트 C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이렇게 막 되게 활발하고 민물과 썰물의 움직임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해안선의 굴곡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간척삽은 뭐냐면 그 굴곡을 이렇게 흙을나 모래를 덮어서 이렇게 육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항구나 바다를 이렇게 모래로 막아버리는 그러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그게 간척사업이에요. 그래서 간척사업이 자꾸 이제 형태가 돼 있으니까 해안선 형태가 지금 단순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입장이고 해안선 형태가 단순화되고 있는 입장이 지금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반도부의 해안선 길이가 약 8,690km. 엄청나죠. 제가 이 미국 단위, 인치 단위가 아니라 지금 킬로미터 단위로 지금 볼게요. 그 여러분 오신 국가에서는 어떤 길이 단위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은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길이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693km. 그러니까 웨스트 씨, 사우스 씨, 그다음에 이스트 씨까지 다 포함한 게 해안선 길이가 8,693km이고 도서를 포함해서 총 연장 길이까지 이게 뭐냐면 섬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보시면 여러분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큰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 그리고 독도 이렇게 포함하면 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섬까지 해서의 해안선 길이까지 총괄적으로 포함을 하면은 17,269km가 되죠.
17,269km.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냐? 이는 이제 적도의 절반에 가까운 길이다. 적도, 여러분 적도가 뭐죠? 자, 적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적도. 자, 적도라는 한글 잠깐만 기억해 보세요. 자, 적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 지구의 남극과 북극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구 표면의 점을 이은 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잖아.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표면의 점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완전히 이렇게 단면으로 지금 자른 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국의 해안선 길이를 쭉 풀어보니까 무려 지구를 단면낸 그 적도의 길이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길이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엄청 해안선 길이가 긴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따라가고 있는 길이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한반도에 한국의 지금 해안선 길이가 도서를 포함해서 총 연장 17,260km라는 거죠. 이는 적도 약 46,807km의 절반에 해당한다. 적도가 뭐였죠? 아까? 지구 전체를 절반 낸 어떤 해안 크기잖아. 길이잖아요. 적도 길이의 절반이다 그러면 엄청 긴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해안선 길이는 길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바다하고 많이 접해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바다와 익숙하게 있다는 거예요. 참 한국이 지형학적으로 이게 뭐 풍요롭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산도 엄청 많잖아요. 국토의 3분의 2가 산일 정도로 산이 많아서 산도 많은데 산맥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관광지도 또 많고 산에 해당하는 관광지들도 많겠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산이 많은 나라가 내륙 국가인 경우가 많아요. 대륙 국가. 아까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 예를 들었을 때 라오스 같은 나라는 지금 바다 없잖아요. 강만 있죠. 리버만 있는 거고 바다는 없어. 그런데 산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바다도 많은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한국은 근데 그거의 대표적 케이스예요. 바다도 되게 긴 거야. 해안선 길이가. 그리고 산도 높아. 그리고 산도 많아. 이런 게 한국의 어떤 지형학적 특징을 상당히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엘레먼트, 요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한국의 해안선을 크게 나눠볼까요? 아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잖아요. 3디멘션. 그 3디멘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렸을 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나눠진다. 자, 영어로 표기해볼까요? East Sea, West Sea, South Sea. 그러니까 한국의 해안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안가 가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걸 이제 어업이라고 하죠. Fish Industry. 어업 활동을 종사하는데 그만큼 한국에서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 피시 인더스트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바다에 하는 어쩌면 생물, 바다의 자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의 해안은 이렇게 동해, 서해, 남해로 나누는데 동해, 서해, 남해의 해안선에 그러니까 이게 해안선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sea horizon이 되게 그 국토의 형태와 모양에 따라서 상당히 다이나믹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거예요. 자, 뭐가 주목할 만한 거냐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되게 적어요. 이슬란드.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적은 데 비해서 서해안과 남해안은 복잡하고 섬이 많아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다도해라고 그러니까 many island of sea 예, 바다에 많은 섬들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다도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번 구글 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맵을 한번 보세요. 이스트시 동해는 아주 해안선이 단조롭죠. 해안선 길이가 단조로워요. 그냥 별로 크게 굴곡이 없어. 그러니까 굴곡이 별로 없으니까 섬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동해안에는 이스트시에는 섬이 그냥 큰 거밖에 없어요. 굵직굵직한 거. 뭐 울릉도, 독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물길의 흐름의 차이가 있는 그 물길의 흐름을 끌어안고 있는 사우스시와 웨스트시, 서해와 남해와는
동해안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매우 very complex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섬이 많다. 섬이 많은 나라는 여러분 또 한 나라가 있죠. 거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도해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베트남도 섬이 많지 않나요? 우리 베트남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기후만 나와 있네, 그런데. 북부가 아열대성이고 남부가 열대 몬순 기후. 아, 남부는 좀 더 열대 기후에도 속하는 거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뭐 섬들도 많죠. 그래도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섬들도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중서부를 관통하며 남북으로 뻗은 안남산맥이 큰 게 있네. 그렇죠? 그리고 바다의 영향을 했는데 제가 바다를 별로 못 찾겠어요. 아무튼 뭐 한국의 지금 바다의 특징 중에 이스트시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웨스트시, 사우스시 서해안과 남해안은 매우 시호리즌 해안선이 컴플렉스하다. 그리고 섬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설 계속해서 좀 이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삼면 웨스트 처음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웨스트시, 서해안. 서해안은 대부분 조차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밀물하고 썰물. 그러니까 바다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물이 나갈 때가 있어. 물이 들어올 때 밀물, 물이 나갈 때가 썰물. 근데 그게 매우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땅을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선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은 대부분 조차가 매우 큰데 특히 아산만과 경기만의 인천광역시는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 지금 서해안 쪽에 있는 특별자치구역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구글 맵을 보면서 검색해 보세요. 인천광역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는 지금 유명한 도시가 여러분 서울특별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있는 곳 서울특별시.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이 저기 남부에 있는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남부에 있는 그 광주광역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천광역시예요. 이 경기도 지역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캐피털 에이리어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도권에 독립되어 있는 광역시가 바로 인천광역시예요. 근데 인천광역시의 이 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안선을 끼고 있는 장소를. 아산만과 경기만의 최대 조차지가 약 8.6m라는 거예요. 8.6m. 그리고 간석지는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가장 크고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큰 하천이 유입하는 경기만을 비롯해 자, 여러분 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다에 물이 이렇게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천광역시에 있는 경기만에서 이렇게 조차가 크다 보니까 밀물 썰물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하천이 유입하는 경기만을 비롯해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 일대 요게 지금 어디냐 금강, 만경 이거 한반도의 약간 중간 부분 미들 아레이아예요. 미들 아레이아부를 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산강이 유입하는 다도해 지역에 이 간석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간석지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오고 나가는 그 해안가에다가 모래하고 흙을 엎어서 땅을 만드는 거예요. 예, 조차가 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넓게 발달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 서해안에는 서조선만, 경기만 등 규모가 큰 1차적만이 있고, 광양만, 대동만, 해주만, 남양만, 아산만, 가롤림만, 천수만, 비인만, 줄포만, 한평만 등 좀 그보다 1차적으로 큰 경기만의 크기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는 작은 규모의 2차적 만이 형성되어 있어서 또 만과 만 사이에 반도가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크게 반도인데 거기 안에 또 여러 해안선을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가면서 반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옹진반도, 변산반도, 무안반도, 화원반도 등의 큰 반도와 작은 반도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다. 이게 바로 아주 복잡한 해안선을 갖고 있는 웨스트시, 서해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서해안의 하나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크게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가 복잡하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리드가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지금 해안가에. 이게 여러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밀물일 때 쑥 들어왔다가 썰물일 때 이 물이 싹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게 싹 비는 거예요. 그리고 밀물일 때 또 들어와요. 이제 이러한 어떤 파도의 흐름이 상당히 이렇게 넓다 보니까 이 굴곡들이 더 다양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안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서해안의 특징. 그 해안선이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특징을 꼽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우스시 볼게요. 사우스시, 남해안. 남해안에는 지금 뭐가 있냐? 보성만, 순천만. 많이 뭐냐 하면 이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밀물로 인해서, 밀물, 썰물, 조차, 조차 차이로 인해서 보성만, 순천만, 여수만, 광양만, 사천만, 진해만, 부산만과 그리고 만과 만이 형성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깎이고 깎여서 만들어내는 형태의 해안 지형의 특징이 바로 남해에는 해남반도, 고흥반도, 여수반도, 고성반도 등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서남부가 전라남도고 동남부가 경상남도인데 서남부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의 남서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세계적인 예배로 꼽혀요. 리아스식 해안. 리아스식 해안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리아스식 해안. 이 특징이 저번에 한국의 자연 얘기할 때 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리아스식 해안의 간단한 정의는 육지의 침강 또는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의 일부가 바닷속에 잠겨서 이루어진 복잡한 해안이다. 그러니까 육지가 바다에 잠겨있으니까 어떤 거는 육지인 것에 섬처럼 떠올라 있고 어떤 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고 그런 어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바로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거죠. 동해안은 규모가 큰 동조선만을 비롯해 북쪽에는 조산만, 나진만, 청직만, 김책만, 원산만, 영일만, 울산만 등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자,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지금 남해안 얘기 중에 동해안이 지금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 삽입되어 있으니까 그거 동해안을 조금 이스트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해안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우스시나 웨스트시처럼 그렇게 조소 간만의 차가,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물결 차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만이나 반도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자, 이게 이제 남해안에 의해서 해안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게 남해안의 해안도로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해안선이 복잡하죠? 이게 바로 리아스식 해안의 대표적 예라는 거예요. 야, 제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안으로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만이고, 이렇게 만과 만 사이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반도라는 거죠. 이게 남해안의 지금 모습이고, 남해안 해안도로의 현황을 제가 사진으로 설계도로 한번 꼽아봤고요. 자, 그리고 동해안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 단조롭다는 상대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비교하면 그렇게 단조롭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삼면 바다에서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하면 단조롭다. 그래서 소규모의 출입이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을 이용해서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천연의 양항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항구가 발달했는데 동해안은 그만큼 만이나 뭐 그런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항구의 발달이 불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의 발달로 항구의 발달로 서해안의 황해남도, 장산곶, 동해안의 영일만의 장기곶, 함경북도의 무수단, 함경남도의 송도갑 등이 유명하며 갑에는 대부분 등대가 설치되어 있다. 갑이 뭐냐? 항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해안은 그러니까 해안선이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배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배가 안으로 이렇게 쑥 많이 돼야지 쑥 들어야지 그래야지 배가 쑥 들어오잖아요. 근데 동해안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해서는 그렇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해안선의 그 어떤 형태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소규모의 출입이 뭐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동해안이에요. 아까 서해안에 조금 비교해보면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교해보면 지형이 되게 완만하죠. 완만한 거를 벌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해안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동해안과 서해안의 차이는 동해사면은 급경사,
호수시 대량의 토사를 바다로 운반하면서 동해안에 대규모의 사빈이 형성되고 뭐 이런 거예요. 해수욕장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의 사빈, 그러니까 모래 육지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서해안은 반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바다로 돌출해 있어서 파도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제 막 침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쌓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원 차이가 나타나 있다. 자, 이게 바로 동해안과 서해안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요 정도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함께 할게요.